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결혼한 지는 6년이 넘었고 아내와는 큰 다툼 없이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서로 존중하는 편이었고 아내는 예전부터 자영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창업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고 특히 카페 같은 공간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그런 말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어느 날 퇴근하자마자 아내가 진지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나 진짜 카페 열고 싶어.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 순간 뜬금없긴 했지만 예전부터 꿈꾸던 일이니 진심이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솔직히 걱정이 앞섰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창업이 쉽지 않잖아요. 실패하면 손해가 크고 리스크도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죠. 카페는 경쟁도 심하고 요즘 시대에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하지만 아내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보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설득하더라고요. 사업 계획도 있다고 하고 이미 자금도 대출로 마련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믿고 지지해주기로 했습니다. 결혼한 사이에 그런 꿈마저 꺾는 게 더 큰 상처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창업 준비가 시작된 이후부터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늘 오후 6시 반이면 집에 도착했는데 요즘은 9시를 넘기기 일쑤였어요. 심지어는 새벽 1시에 들어온 날도 있었어요. 카페 인테리어 공사나 장비 주문 때문에 정신이 없다며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뭔가 석연찮았어요. 저녁을 같이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카페 오픈 준비라고는 했지만 정작 저한테는 자세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위치한 건지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고 같이 가보자고 말해도 아직 공사 중이라 너무 지저분해. 오픈하고 예쁘게 꾸미면 그때 초대할게. 이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이해한다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감정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내가 스마트폰을 거의 손에 쥐고 사는 듯 보였어요.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휴대폰을 꼭 들고 다녔고 가끔 카톡 알림이 울리면 화면도 못 보게 숨기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무심코 요즘 누구랑 연락 자주 해? 하고 묻자 순간 눈빛이 흔들리는 걸 봤어요. 바로 창업 관련자들이랑 이것저것 얘기하느라 그래. 이제는 혼자 다 못하겠더라고. 하고 웃어넘겼지만 그 표정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게다가 주말마다 집을 나서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었어요. 예전엔 주말 아침이면 같이 커피 마시며 여유를 즐기곤 했는데 지금은 토요일 아침 7시도 되기 전에 옷 입고 나가더라고요. 오픈 준비가 너무 바빠서라는 말만 반복됐어요. 이상하게도 주말이면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더 신경 쓴 듯 보였어요. 평소에는 그다지 꾸미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주말마다 옷차림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현관 신발장 아래를 청소하다가 보지 못했던 남성용 스니커즈 한 켤레를 발견했어요. 제가 신지 않는 브랜드였고 사이즈도 제 것보다 컸습니다. 아내에게 물으니 당황한 표정으로 그거 공사 인부 중 한 명이 우리 집 잠깐 들렀었잖아. 공사 체크하면서 옷에 페인트 묻어서 갈아입느라.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얼버무렸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어느 날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가 꺼져 있던 겁니다. 평소에도 블랙박스를 꼭 켜두는 습관이 있었던 사람이 그날따라 블랙박스를 꺼둔 채 주차해 놨더라고요. 제가 말도 없이 몰래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서 확인했는데 지난 3일간의 영상이 싹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소름이 끼쳤어요. 일부러 지운 게 아니라면 그렇게 될 리가 없거든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서 별의별 상상이 다 들었고 아내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몰랐던 아내의 이면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턱 막혔어요. 제 옆에 앉아 웃던 그 얼굴 뒤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모든 걸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치밀하게 아내가 숨기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파헤치기 위해서요. 제가 처음으로 한 일은 아내의 차량 위치 추적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고 위치 공유 같은 건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예외였어요. 아내의 휴대폰에 몰래 위치 공유 앱을 설치해뒀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상한 점을 하나 포착했어요. 아내는 분명 카페는 집 근처 상권 쪽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 위치와는 전혀 다른 곳에 매일 오전과 오후 심지어 저녁까지 머무르고 있었어요. 서울 강서구 쪽 저희 집에서 차로는 30분 넘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심지어 평일 저녁 퇴근 후에도 거기 들렀다 오는 날이 많았고요. 그 지역에서 뭐 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루는 아내가 오늘은 거래처 미팅이 있어. 카페 장비 관련 업체 대표가 시간이 저녁밖에 안 된대. 라며 평소보다 늦게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날 퇴근 후 곧장 위치 공유로 찍힌 장소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차를 멀리 대고 몰래 골목길을 따라 걸었어요. 그 좌표는 다름 아닌 한 상가 2층에 위치한 카페였어요. 작고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그 카페는 외부 간판도 심플했고 창 안은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까이 다가가 블라인드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보고 말았어요. 아내가 한 남자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둘 다 마치 직원 같지도 않고 손님 같지도 않았어요. 무언가를 공유하고 웃고 있고 가끔 손이 스치기도 하고 같이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는 그 모습은 도저히 일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아내가 도와주는 카페가 이곳이고 저 남자가 진짜 사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혼자 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함께하고 있었고 그 상대는 저에게 존재조차 말한 적 없는 낯선 남자였습니다. 이후 저는 그 카페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앱에서 주소를 찾고 등기부등본도 떼어봤습니다. 그 결과 이 카페는 아내 이름으로 임차 계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본에 올라온 세입자는 남자였어요. 그 이름도 저는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혹시 해서 아내 통장 내역도 체크해봤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꾸준히 송금된 정체불명의 창업 준비 자금, 이름도 안 밝히고 금액만 수백씩 빠져나간 기록이 몇 줄씩 찍혀 있었어요. 저는 이쯤 되자 너무 억울했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내는 저를 기만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혼자 창업하겠다고 저에게 강하게 말하던 그 얼굴 뒤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을 몇 달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고스란히 자금과 시간을 퍼줬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회사 연차를 내고 직접 그 카페에 손님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없었고 대신 그 남자가 혼자 있더군요. 저는 일부러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 조용히 음료를 주문했고 내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안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은 없었지만 벽 한켠엔 아내가 그렸던 로고와 비슷한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메뉴판엔 아내가 좋아하던 디저트 이름이 그대로입니다. 아내가 창업 준비 중이야라고 말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미 완성된 상태였고 남편인 저는 그 현장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손님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그 자리를 나서며 이제부터 제가 움직일 차례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에게 당한 배신감을 그대로 안고 저는 아내도 모르게 그 건물의 주인이 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걸 잊은 척 조용히 행동했어요.
아내에게는 아무것도 들킨 기색 없이 평소와 똑같이 대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일부러 먼저 말을 걸고 장난도 치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처럼 행동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그들에게는 제 감정조차 내줄 수 없었어요. 저는 바보처럼 당한 남편이 아니라 계산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우선 저는 그 카페가 입점해 있는 건물의 소유주를 알아냈어요. 근처 부동산에 들러 그 가게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창업하고 싶다는 핑계로 접근했고 결국 건물주의 연락처를 받는 데 성공했어요. 건물주는 나이가 지긋한 중년의 아주머니였고 매물로 내놓은 건 아니지만 적당한 가격에 넘길 의향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기회는 온 거라고. 하지만 문제는 자금이었어요. 회사에 다니는 월급쟁이 입장에서 수억 원짜리 상가를 단박에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기존 주식을 일부 정리하고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던 전세 자산 중 일부를 제 이름으로 넘기며 대출도 추가로 진행했어요. 아내는 평소 가정 경제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기에 제가 어떤 자산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집안일이나 육아에 손을 덜 대게 되자 더 자유로워진 듯 보였고요. 제게는 그게 오히려 더 유리했어요. 몇 주간의 준비 끝에 저는 그 건물의 실소유주가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찍힌 날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이 됐어요. 법적으로 그 카페의 임대인이 된 거죠. 더 아이러니한 건 그때까지도 아내는 카페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혹 너무 바쁘다, 카페 쪽이 힘들다는 말은 했지만 여전히 위치도 공개하지 않았고 오픈은 다음 달이라고 둘러댔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미 오픈은 2달 전부터 되어 있었고 주말에는 커플로 보일 만큼 다정하게 운영하고 있었으니까요. 카페의 임대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한 이름, 그 남자, 저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건물주 명의로 부동산을 통해 임대료 인상 통보서를 전달했어요. 그쪽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예상대로였어요. 사흘 만에 카페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 남자가 조심스레 말하더라고요. 임대료 인상 얘기는 좀 갑작스러운 것 같습니다. 혹시 조정 여지가 없을까요? 그 목소리 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카페 안에서 아내와 얘기 나누던 바로 그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부동산을 통해 직접 미팅을 제안했어요. 건물주가 자리에 나오시겠대요. 라는 중개인의 말에 그 남자는 흔쾌히 수락했고 우리는 결국 마주 앉게 됐어요. 저는 일부러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고 그는 반팔 셔츠에 운동화 차림으로 나왔어요. 서로 처음 본 사이처럼 인사했지만 제 속은 이미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제 아내와 함께 그 가게를 꾸며가고 있는 걸 저는 모두 알고 있었는데 그는 그저 건물주님 앞에 앉아 예의 바르게 말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냉정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계약 갱신은 없을 겁니다. 점포를 비워주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좋은 조건으로 권리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며 얼마 전에 인테리어 공사도 마쳤다고 했고 앞으로 카페 운영이 본격화된다고 했어요.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어요. 운영자분이 사전에 건물주와 협의하지 않은 채 진행하신 게 있어서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도 새 주인이라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초조해졌어요. 커피를 마시던 손이 떨렸고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저는 그 남자의 표정만 봐도 느껴졌어요.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두 사람의 위기가 시작된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집에 들어갔어요. 아내는 샤워 중이었고 저는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TV를 켰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수천 개의 질문이 맴돌았어요. 그녀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니, 그녀는 아직도 모든 걸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제 모든 판은 제 손 안에 있었어요. 건물 계약을 마치고 그 상간남과의 대면까지 끝낸 후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아내가 언제쯤 저에게 입을 열지. 하지만 놀랍게도 아내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칠 동안 더 친절해졌어요. 퇴근 후에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주고 주말에는 같이 영화 보자는 말까지 꺼내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의 행동이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이미 들통난 사실을 모른 채 이렇게까지 연기를 하다니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스스로 말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제가 입을 열기로 했어요. 주말 저녁 저희 둘만 있는 거실에서 저는 조용히 운을 띄웠습니다. 너 카페 오픈한 거 아직도 준비 중이라고 생각해? 그 말에 아내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더군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아직 내부 마감이 안 끝나서 하고 또 둘러대더라고요. 저는 식탁 서랍에서 등기부등본 사본을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이게 뭔지 알지? 내가 운영 중인 그 카페, 지금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 아내는 그 종이를 보고도 잠깐 멍하더니 곧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당신이 이걸 어떻게 그제야 아내는 눈치를 챘어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요. 내가 그 건물 샀어. 너희 둘이 운영 중인 카페. 이제 매달 나한테 임대료 내야 돼. 제 목소리는 덤덤했어요. 화도 분노도 그 이상으로 넘어선 감정이었으니까요.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고 결국 미안해. 그건 그냥 일이 커져서 라는 엉뚱한 핑계를 대더군요. 일이 커졌다고? 너 그 남자랑 가게 꾸미고 같이 일하고 내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거짓말했잖아. 그 순간 제 안에 묵혀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분노보다 더 끓는 억울함,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지지해줬던 내 선택이 이런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내는 계속해서 변명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도와준 거야. 투자도 조금 받아서 창업 경험이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남자 너랑 단둘이 손잡고 가게 꾸미던 거 나 다 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그냥 창업이 처음이라 무서웠어.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고 넌 일하느라 바쁘고. 그 울음소리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죄책감이 아니라 들킨 것에 대한 공포였어요. 그 가게 3개월 안에 비워. 안 그러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할 거니까.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설마 진심이야? 나 다 정리할게. 그냥 다시 잘 지내보자. 이건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 그 순간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순간의 실수가 어떻게 건물까지 만들 수 있냐? 넌 거짓말을 습관처럼 해왔고 나는 그걸 다 참아줬는데 이제는 끝이야. 그날 밤 아내는 거실에서 아무 말 없이 웅크리고 있었고 저는 침실 문을 잠그고 들어갔어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했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아내와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어요. 마주칠 때마다 침묵이 흐르고 그녀는 제 눈치를 보기만 했습니다. 처음엔 그토록 강하게 울고 매달리더니 시간이 갈수록 점점 조용해졌어요. 본인도 이 상황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이 이혼 절차를 준비했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증거 자료를 정리했고 상간남에게 보낼 내용 증명도 준비했어요. 법적으로 철저하게 밟기 위해 감정은 최대한 배제했어요. 저는 이제 남편이 아니라 상대를 응징해야 할 당사자였으니까요. 3주 후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다 정리했어. 이혼 서류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자. 그녀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칠 뒤 법무법인에서 만났을 때 그녀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말끔하던 외모도 반짝이던 눈빛도 다 사라지고
그저 피곤하고 지친 얼굴이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냥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난 진심이었어.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진심이었든 아니었든 그건 이미 무너진 신뢰 위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법적 정리가 끝나고 저는 그 건물을 매각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상간남은 3개월 안에 철수했고 그 자리에 새로운 카페가 들어섰어요. 저는 가끔 그 골목을 지나며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들을 묻어두곤 했어요. 누구는 이런 일이 드라마 같다고 하겠죠.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순간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요. 저는 지금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도 참았던 나 자신이 자랑스럽고 결국 모든 걸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조용한 일상과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뿐이에요.